미래로 뻗어나가는 과학기술. 학생들에겐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방과 후 특별한 교실이 열린다는 서울특별시의 경희고등학교. 열심히 토론 중인 이 학생들은 바로 경희고 창의로봇스쿨 학생들입니다. 오로지 로봇만 바라보고 모였다는 열혈 마니아들인데요. 오늘의 수업 내용은 바로 라인 트레이서를 이용한 로봇 자율주행 실습. 아니, 학교에 저런 게 있어요? 아, 네. 그럼 비쌀 텐데? 학교에서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 반사광 센서로 이 흰색 그리고 검은색 이 두 개의 반사 값을 좀 차이를 이용해서 이 모터의 속도를 좀 제어하는 그런 센서고요. 컬러 센서로 자동차가 지나갈 때 빨간색 테이프를 이용해서 좀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지금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첫 번째 빨간 구간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PID 제어를 하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속도는 좀 줄어들지만 역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PID 제어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의 기초 개념인 PID 제어를 이용해 로봇이 목표 지점까지 흔들림 없이 도착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과제인데요. 너무 뒤뚱거리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 그 이정희 학생이 저 프로그래밍도 같이 친구들하고 네. 한 거예요? 네, 친구. 목표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미적분을 활용한 코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아마 되게 넓어가지고 둘 다 하얀색 뜨는데 이제 검은색이 뜰 때 이거를 아마 회전을 시켜야 될 거거든. 이거는 이번엔 어떨까? 자꾸만 라인을 벗어나 폭주하는 로봇들. 왜 말을 안 듣는 거니? 자율주행 가는 게 저렇게 라인 따라가는 저런 원리예요? 요즘 하는 거는 저렇게 라인을 따라가기보다는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도로를 인식해서 하는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라인을 타다가 비정상 상황이 됐을 때는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복귀를 한 다음에 다시 원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로 하려면 처음에는 너가 기준값이 하나로 할 때는 기준값이 너무 있잖아. 기준값이 아니라 양쪽 산소값을 인식하는 거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학생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속도가 느려지니까. 부드럽게 가고. 어느새 트랙의 절반을 지난 로봇.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완주 성공! 그 전에는 이제 구간을 안 나누고 그냥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그어져 있는 빨간 줄을 좀 이용해서 상수값을 변화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코딩을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과제 수행을 통해 로봇의 기초 이론을 다지고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까지 함께 기른다는 학생들. 경희고 창의로봇스쿨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인데요. 매 학기 전문 강사와 함께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팀별 프로젝트 활동을 병행하는 창의로봇스쿨. 오호. 블록을 바퀴를 통해서 빨아들인 이후에 수평을 유지하면서 블록을 쌓아 올리는 저거 건물을 지을 때 써먹을 때가 사용되는 나을 것 로봇입니다. 내년 대회를 위해 제작된 만큼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이번에는 어떤 로봇일까요? 가제트 만능팔? 아니죠. 로봇팔 등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병원 같은 데에서 이제 환자랑 간호사가 대면하기 살짝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이 로봇이 간호사 대신에 환자분한테 이제 물건을 갖다 드린다든지 필요한 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개성 만점 로봇들.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삼각함수라든지 로그함수 같은 그런 어려운 개념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려운 걸 해냄으로써는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미 같은 게 그런 어려움을 좀 더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코드를 잘못 짜서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실패가 저희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경희고 학생들. 앞으로 한국 로봇 산업을 책임질 든든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겠죠. 이야, 대단하다. 저는 그 활동할 때 이미 만들어진 그 키트를 조립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프로그래밍하고 제대로 됐는지 또 확인해서 야, 완벽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을 때까지 실제 만드는 과정이네요. 신기하네. 대단하네. 오늘 보니까 저희가 화면에서 두 번째 그 로봇팔을 봤는데 직접 이정희 학생이 로봇팔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건지 좀 그 시범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까 봤던, 화면에 아까 봤던 거군요. 네, 그겁니다. 오. 일단 이 로봇팔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들게 되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 그 의료 종사자들이 그 환자들이랑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모습을 보고 좀 더 로봇팔이 이러한 것을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로봇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찍는 거예요? 오. 물통을 집었어. 물병을. 나에게 줘보시게. 야! 자, 주세요. 주세요. 우와. 네. 아, 이런 거였구나. 대단하네요. 네. 궁금한 게 아까 바이오메디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율주행, 로봇팔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궁금해요.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1학년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그걸 구동시키기보다는 단순하게 만들고 그거를 그냥 갖고 놀고 하는 거에서 끝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로봇 동아리를 처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로봇 동아리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는데 그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직접 그 동아리에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네, 다 만들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와, 엄청나네. 아니 근데 이게 방과후 수업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조를 만들어서 각자 프로젝트를 정해서 한 2-3시간 동안 매주 모여서 친구들이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나 또 선생님은 이거 로봇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이론이나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2학년 때부터는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했는데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로봇팔을 만들어라 아니면 아까처럼 큐브를 맞추는 로봇을 만들어라 이렇게 알려주기보다는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로봇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한 경험도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조금 도움을 주면서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 교수님, 지금 이정희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과학교육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저는 원칙이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좀 강조해서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정희 학생처럼 어떤 동아리 모둠 활동에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부터 해결까지 가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라고 하는 특성을 보면 성격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때 스스로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받아들이는 교육과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쌓는다. 이거는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다가오는 미래 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여기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무쌍한 우리가 만들었건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왔건 그런 미래 사회에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런 그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 과학교육, 과학기술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찾아내고 같이 팀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최근 뭐 발표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홍 박사님,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교육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동으로 개발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은 미래 사회에 맞는 과학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로서의 과학적 소양을 초중등 단계 더 나아가 시민들까지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 또 과기정통부와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과학교육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장기 프로젝트로는 거의 유일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을 재설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에는 학교 안에 있는 과학교육 외에도 학교 밖 과학교육에서 환경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참고 자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교육 그리고 또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담은 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가 그냥 누구 다 일방이 아니라 뭐 학교 현장이라든지 뭐 시도교육청 과학교육 담당하는 전문가 이분들 다 함께 해가지고 만든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과학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과학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교사들 해서 좋은 그 우리 미래 그 과학교육의 어떤 그 표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사실은 이게 이제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소양이라고 하는 그 부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한 세대, 한 30년 후에 우리 그 미래를 살아갈 대한민국인들이 갖춰야 될 과학적 소양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팀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래세대의 과학교육 표준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과학적 소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적 소양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과학 관련된 역량과 지식을 가지고 개인과 사회 문제 해결에 민주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소양을 구성하는 세 개의 차원이 역량, 지식, 그리고 참여와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진에서는 이 지식, 역량, 참여와 실천 각 차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수준을 고려해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6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무엇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측면의 수행 기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이 학교 현장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과학 관련된 주제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해서요. 몇 가지 대표적인 주제들을 설정하고 또 그 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수학습 방법이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육 환경은 어떻게 구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겨 있습니다. 재밌는 게 저는 민주시민은 사회과만의 교육 목표라고 생각했더니 과학교육에서도 민주시민이 들어가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과학하고 사회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게 마인드가 그쪽으로 안 가가지고 민주시민 반가워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 소양으로서 우리가 과학 소양을 본다면 이게 학교에서만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에서 이런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일종의 과학 소양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기술로 이루어진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그 어디 가서 매장에 가서 뭘 주문할 때 키오스크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어렵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좀 과학 그 물질 문명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서 이건 어려운 거고 이건 과학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전문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면 문화로 형성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교육에서 생각하는 과학적 소양인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과학이 하나의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익숙해진다 그러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뭐 BTS라든지 무슨 또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등등 여러 문화가 K 문화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이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과학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의 K 과학라고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되는 문화로서 형성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곳에 우리의 드높은 그 과학 문화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학생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좀 바라고 싶은 거, 좀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마음껏 과학 좀 공부 좀 더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뭐 중요한 과목이나 이런 걸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국영수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국영수 코라고 막 국어, 영어, 수학, 코딩이 추가가 돼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코딩이 추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저 이런 것을 보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수학이 중요해지면서 수포자가 생기듯이 코딩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교육률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코딩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뭐 이런 학원에서 코딩을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너무 강요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코딩이나 이런 미래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미래에 꼭 이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나 그런 사회에서 그런 코딩이나 이런 교육을 강요하기보다는 주변 그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억지로 시키고 자꾸 경쟁하게 만들고 하면은 정말 필요한데도 우리 학생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소양 또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 교육이 이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보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마무리 지원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 과학교육과 관련된 것이 사실 학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연구소도 있고, 뭐 아까 학교 밖 과학관도 있는데, 연구소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몇 %는 반드시 교육에 쓰도록 돼 있는, 법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에도 자기가 연구하는 거, 연구사항 내용의 전체 액수 중에서 뭐 다만 1% 정도라도 과학교육에 쓰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 배려가 있으면 아마도 조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처럼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2021년 7월에 미국의 내셔널 아카데미스라 불리는 국립과학공학의학 한림원이 과학교육을 위한 행동촉구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행동촉구? 네. 그래서 과학교육은 과학자가 될 사람들 그리고 스템 분야로 진출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탐색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필수적이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것은 미래를 위한 기회의 관점에서 과학교육은 모두를 위해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 과학교육이 관련된 전공으로 갈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기회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계기가 되어서 정말 다양한 이런 과목들이 개발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진로를 고려해서
해서 충분하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회장님. 그 과학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실험실 기자재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창의융합 과학 실험실 구축 같은 사업도 이루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과학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정책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진행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준 것들이 결국은 자꾸 성과 지향적으로 가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한 몇 년을 더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런 그 기다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너무 지금 현재를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미래를 좀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 동안은 저도 이렇게 다양한 로봇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지만 저도 그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성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도 많이 못했었거든요. 이제 내년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제 전공을 찾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된다면 좀 더 이제 미래에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빠이빠이. 다시는 이제 이런 걸 보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그러면 역사 이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그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걸 보면서, 저것과 나의 삶이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 또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껴가고 있거든요. 한번 좀 우리 사회가 과학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좀 고민해 봤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찰스 다윈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래 사회는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데 그 역할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